이철 선생님이 살아오신 이야기 이런 걸 들었는데 그때 너무 저 감동적이었고 또 그때 제가 기사에 야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기사가 이쪽에 있는 그 제가 이제 갔다 그 일주 뒤에서 썼는데 여러분 제목이 무죄로 뜬듯이 살게 됐으나 대한민국의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구나 싶어서 이제 그걸 갖고 제가 이제 기사의 주제를 삼고 이렇게 썼는데 이철 선생님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다 했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국가가 국가폭력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사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전혀 국가가 사죄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 말씀을 하셔서 저걸 제목을 썼더니만 그 당시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저 기사를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남았구나 생각하시고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그 오사카에서 국제 정상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늘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은 동포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포 간담회를 했을 때 이철 선생님하고 양심수 동호회 분들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제일 높은 양심수들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어요. 진짜로 국가를 대표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이야기도 그저 너무나 벅찼는데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이 책 우선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장동일치잖아요. 장동일치 장동 무슨 뜻이에요? 네. 제가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대전교도소 서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양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그 분인데 그분이 매주 가르치러 오셨다가 이제 서해 작품전을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해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호로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때 서해관에 신영복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신 선생님하고 같은 이불 뒤집어 쓰고 한 5년 6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제가 신영복 선생에 대해서 많이 구석구석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루는 신영복 선생님이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7, 8명, 9명 정도 서해방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잠깐 이철이는 대병 보는 시간이 길다고 장똥 아니냐고 자기는 단똥이라 단똥이 내가 먼저 가고 장똥이 너는 좀 이따가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단똥 선생님 먼저 장똥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주고받았는데 하루는 그 호를 정하게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명안이 떠오르지도 않고 해서 장똥이라는 또 표현도 좋으니까 이것을 길장자 동력동자 긴 동쪽에 있는 일본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장동이라고 제가 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 비밀 얘기는 다 속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임금, 순임금이 특히 순임금이 동쪽에서 왔다라는 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조선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임금도 먼 동쪽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나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먼 동쪽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호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냐 하는데 저는 후회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낼 때 장동일치라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그 장동 선생하고 단동 선생이 두 분이 계시네요. 아, 예.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네, 서해 아마 전시회 교도소에서 했던 서해 전시회 그때 두 분이 진영복 선생님하고 같이 찍었던 아주 의미 있는 사진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쭉 저도 이제 뭐 다시 또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께서 진짜 고초를 많이 겪고 그러셨는데 1심에서 사형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1심에서 사형 받을 때 보면은 물론 중앙정보법 이런 데서 뭐 고문으로 이렇게 그 조작이 됐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셨죠. 북한 3번 갔다 왔다고 막 거짓으로 이렇게 자백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그 재판 받을 때 1심 재판정에 가서는 다시 이제 그거를 내가 거짓 자백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그러면은 아마 사형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때 1심에서 그냥 그대로 다 어떻게 보면은 조작된 내용을 시인을 하니까 변호사들도 사실 힘을 못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다 순순히 그냥 따라가셨어요? 예. 뭐 그 얘기를 하면 좀 깁니다만은 솔직히만 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서울구치소로 넘어간 뒤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재판이 1심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완전히 제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39일 동안 이 짓눌려가지고 고문받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저의 멘탈이 완전히 파괴됐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안 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는 용기도 안 나고 또 인제 와서 여러 번 조서를 쓰고 중앙정보부에서도 뭐 하도 수십 번 쓰고 외우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검사 앞에서 또 쓰고 조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인제 와서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한들 무슨 힘이 있겠나 무슨 그게 저항이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특히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약혼녀마저 구속됐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이라도 내가 그냥 조용히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라도 빨리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기에 좀 약간 희망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반항할 용기도 없고 또 약혼녀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예하고 그냥 하면은 어떻게 좋은 길이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겠나 해서 1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게요. 저기 이 고문으로 심신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정신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생생한 정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니 그것도 왜 제대로 말하면 됐지 왜 말 못했어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로 1심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못하셨는지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2심에 가면서는 완전히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진실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때는 1심에서 제가 사형받고 또 민양숙이 한때 1심에서 재판할 때 구형이 10년 떨어졌습니다. 근데 구형 10년에 1심 선고가 6년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막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아니 민양숙이가 나가기는커녕 구형 10년에 6년이나 실형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말만 들어도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완전히 이거는 썩은 거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사실대로 지금이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나도 여기서 어떻게 때는 좀 늦더라도 지금부터 진실을 밝혀서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네. 나 이대로 가면은 20에서도 30에서도 사형이 될 줄 알고 아이고 조금이라도 저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사실대로 말하려고 좋은 변호사님을 하나 선임해달라 했더니 다행히 박성현 변호사님을 선임해 줬어요.
근데 박세균 변호사님이 면회 오셨을 때 제가 사실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도 안 갔고 안 갔다는 증거도 있다. 아리바이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고문으로 인해서 날조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박세균 변호사님이 안색이 바뀌더라고요. 야, 이거는 참 간단한 사건을 맡는 줄 알았더니 이거 참 골잡게 생겼구만 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하지만은 저는 박세균 변호사님이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 당시 그 박정희 군사 독재 하에 재판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 정열적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변호해 주신 박세균 변호사님한테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2심에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가족들이 다 알리바이를 또 말씀을 찾아서 일본에서 물건을 그 북한에 갔다라고 한 시기에 샀던 물건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형님 그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작성했던 작업일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한국 법정에 제출이 됐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 법정 2심, 3심은 그걸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대로 그냥 중앙정보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는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이런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전 가장 가슴 아팠고 이렇게 울컥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어느 날 새벽에 책에 나오지만 어느 날 새벽에 이 간수들이 와서 깨운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깨우면 사형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은 당연히 나도 사형장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서 그때 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에 너무 생생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 마음을 한번 잠깐 다시 기억하시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저 여기도 민청년의 사형수였던 이철 의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들어갔더니 어떤 교도관들이 이철이 너 또 들어왔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들어왔냐?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이철이고 나는 가짜 이철입니다 하고 웃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사형수가 되었고 이철이 의원님도 그렇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사형장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경북대학교의 그 여정남 씨도 학생인데도 사형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똑바라고 해서 사형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사독재가 뭐 그러면 가립니까 어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근데 그 사형장 앞에 그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하인 교수님이나 김희자 선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여기가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소구나. 여기 들어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지만은 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정말 애국 그 선열들이 이 안에 수도 없이 들어가셨는데 나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나로서는 영광된 거 아니냐. 아무나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에 선택된 사람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덜 고무하고 그날이 오면은 당당하게 내 발로 정말로 힘있게 걸어가야 되겠다. 걸어서 스스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사실은 다짐을 했었는데 막상 어느 날 새벽 한 3시인가 4시 아직까지 좀 완전히 밝아지지 않는 약간 어두컴컴할 때 갑자기 깨워가지고 이철이 나와! 해가지고 보니까 간수들이 한 3-4명이 거기에 서 있는데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고 정신 차리라 하면서 저 자신한테 너는 누구냐? 너는 사형수 이철이 아니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라.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을 맞이하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도 겁나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지금은 허락가지고 없습니다만 1사부터 6사 거기에 일광부라고 불렸었는데 그 일광부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사형장으로 이렇게 걸어가려면 한 50m, 한 70, 80m 되거든요. 그런데 쭉 가다가 이 사형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사형장,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보안과 사무실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틀림없이 이 사형장 안으로 들어갈 줄 알고 각오했었는데 그 담당들이 오른쪽으로 꺾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쪽이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이제 바짝 긴장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근데 그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가는데 도저히 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담당님, 부장님, 이런 새벽에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오늘은 8.15 아니냐, 8.15 광복절이 아니냐, 광복절날 아침에 부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이고 오늘 8.15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방에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한 근 5, 60m 걸어오는 동안에 숨도 안 쉬었는지 그 순간 듣자마자 그 순간에 모든 기가 확 가고 긴 숨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 오늘 8.15 저희들은 8.15면은 사형식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8.15 크리스마스 때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그 며칠 뒤에도 여러 사람 죽었고요. 그런 좋은 날에 많이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8.15만 되면 겁났어요. 크리스마스만 오면 겁났는데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부르니까 말하니까 아, 좋은 일이 있는갑다 하고 따라갔죠. 예, 그랬더니 무기로 감형받은 날이었습니다. 다시 정말 잘 때리고 그때 이제 책을 어쩌면 뭐라고? 가면서 오줌 안 쌌어? 오줌 안 쌌죠. 아, 오줌만 싸기는 이 사람아. 이렇게 그렇게 이 감방문을 지나시면서 그 옆에 어느 방에 강종원 선생이라고 같이 112 사건으로 와서 역시 사형수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 방을 지나실 때 우리 이철 선생님이 감방문을 발로 세게 쳤답니다. 팡 차서 야 강종원 너 일어나. 그러니까 강종원이 형 어디 가는데 너 준비해 다음은 네 차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그 참 그 이야기를 보면서 소름 끼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길을 가셨지만은 인간에 대한 품위, 그다음에 동료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던 거 보면서 또 역시 이철 선생님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전 이런 편 나왔을 때도 가장 이게 새로웠던 게 대구 그 교도소에서 있었던 7.3.1 투쟁이었어요. 아까 함세웅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 그동안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그 교도소에서 많은 그 재수자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저기 우리 이부영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이부영 선생님은 감옥에 있으면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 사건의 그 은폐 조작 사건을 이렇게 밝혀내셔서 내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나하나 투쟁했지만은 대구 7.3.1 이 교도소에서 있었던 이 투쟁은 그 당시엔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일을 했고 크게 이겼구나. 한국 옥중투쟁사에서 길이 빛날 그런 어떤 일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그 요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대구 교도소를 이건 갔는데 대구 교도소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특히 좌익수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게 이게 간수들이 아주 악독하게 대했었는데 이제 18명이 이렇게 이감을 갔는데 좁은 방에 수십 명을 넣어갖고 정말로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저항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얘들 봐라 해갖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의 만 하루 동안 개 죽음이 되도록 진짜 이렇게 폭행을 가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8명이 무슨 사전에 짜지도 않았는데 각자 굴복하지 않고 다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깥으로 알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에 있었던 우리 이철 선생님 또 거기 나머지 좌익수들도 훌륭했지만은 그 사건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조력자 내지는 같이 싸운 분은 우리 저기 계시는 이 이철 선생님의 부인이신 민양숙 선생님 이 면회를 이틀 뒤에 우연히 면회를 일본에 있는 이철 선생님 형님하고 같이 오셔서 왔는데 이제 사건이 보통은 면회 와서 당연히 워낙 이제 초죽음이 된 상태니까 가족 면회를 안 시켜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오늘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몇 번 교도소에 안 된다 그러면 가시실 거예요. 근데 민양수 선생님은 딱 감을 잡고 너희들 내 약혼자 때렸지, 폭행했지, 고문했지 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자 라고 해서 그야말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두 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철 선생도 그 간수들이 와서 너 가족 면회가 왔는데 너 가족 만나더라도 맞았던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은 약속하면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거부를 하셨어요. 대단하시지 않나요? 거부를 하셔서 나는 만나면은 이야기하겠다. 사실은 속일 수도 있어요. 뭐 말을 안 하겠다 하고 만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정도를 걸면서 해갖고 결국은 우리 민영 선생님이 당신 옷을 벗어봐라 하고 뒤로 돌아봐라 이렇게 해서 온몸에 그 상처투성이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다시 그 인권단체하고 천주교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그때는 사실은 대구라고 하는 이게 뭐 광주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대구 지금도 그렇지만 대구가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좀 악독한 곳인데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어느 좀 타협해서 풀 수도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끝까지 싸우셨어요? 네. 아까 여기서 시를 낭송해 주신 최권석 씨하고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신 김영 씨가 그때 우리 지금도 여기 계세요? 김영 씨 고객님 저 그때 8시간 반 동안 매 마셨거든요. 조금 더 안 쉬고 8시간 반 매 마셨습니다. 그때 18명 맞았는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시 낭송한 최권석 씨 그 다음에 또 부산서 온 김영 씨인데 이분들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시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막 항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밥 던지고 김치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왜 우리한테 이런 초하냐 왜 폭력을 쓰냐 하면서 우리가 막 거기서 지랄지랄 하니까 우리한테 뭔가 약점이 있는데 우리를 보안과 지하실에 끌고 가가지고 8시간 반 동안 매 맞았으니 때렸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했는 것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의 폭행을 우리가 이제 심판할 차례다 해가지고 다 18명이 단식에 들어갔어요. 단식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일째 되는 날에 우연히 약혼녀하고 일본에서 온 형님이 면회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셨다는 소리를 안 하면은 면회시켜주겠다. 말할래 안 할래?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내가 아주 벙컬레처럼 매 맞았는데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나 말 다 한다. 근데 그러면
면회 금지만 말하라고 하면서 자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가겠다 뭐 하면서도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말 안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거기서 말해버리면 될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라는 후회도 조금 있었지만은 제가 제 성질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걸로 약혼녀가 그냥 갔으면은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면회 오시오 그 말만 믿고 갔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죽었는 건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고 거기서 끝까지 악을 쓰고 너희들 뭐 때렸지 뭐 왜 못 만나게 하냐 하면서 막 거기 악을 쓰니까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저를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철이 몸이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뭐 우리끼리 좀 해결하자 하면서 면회장으로 데리고 가. 그러니까 여기 담당이 양 어깨에 두 사람 이렇게 저를 부축해가지고 저를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서 면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반스 한 장만 입었죠. 옷 벗어가지고. 그랬더니 시커멓지 않습니까? 18시간. 저 경비교도에 이거 젊은이들이 참벨들 빼가지고 그걸로 막 저들 패는데 개 패듯이 그거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시커매. 저도 그때 처음 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들의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기도 계십니다만은 난민전으로 들어온 김부섭 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부섭 씨하고 여기 임규영 선생. 네. 임규영 선생 어디 계세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부산에 차성환 씨 오늘 볼일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리고 김병곤 선생님 황 선생님 그분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미문항원 방화 사건의 문부식 씨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도 그때 계셨고 그리고 요 미엽 씨가 그때 김부섭 씨하고 약혼했었거든요. 근데 김부섭 씨는 미엽 씨한테 자꾸 면회 오락해가지고 이제 바깥에 하고 바깥 사회하고 연결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난민전에 진짜 정예부대 젊은 아주 뭐 활기 넘치는 정예부대의 원어 사격 때문에 같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긴 겁니다. 절대로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그냥 이겼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많은 세도들을 풀릴 만큼 위세를 부렸던 부소장, 교도소 또 소장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뭐 사과를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많은 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던 그 어떻게 보면 쾌거를 이루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사실은 꼭 저희들 자 민정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나오셔야 되는 장면 같아요. 나오셔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정 선생님이 사실은 절대로 그 부르면 안 나온다고 처음부터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진짜 민정 선생님이 예. 그때 그 투쟁의 절반 이상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조금만 좀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제가 할게요. 잠깐만 들어가시지 말고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자 여기 이게 이제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약혼을 하시고 결혼 앞두고 이렇게 사형수가 됐고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민양 선생님이 완전히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광주교도소로 이감 가고 약혼남은 사형수로 남아서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를 앞으로 얼굴도 이제 살아생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 가시기 전에 교도관이 너무 딱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교도관이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뭘 교환이라도 해라 얼굴을
봤으면 보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교도소에서 허락을 안 하고 뭘 교환을 하세요라고 해서 두 분이 갖고 있던 묵주를 교환했답니다. 그 묵주가 지금 서울 그 서대문 연구소 역사관에 있는데 저 묵주에 대해서 저게 제가 보니까 저 묵주가 3개, 2개 같아요. 어떤 묵주가 어느 분 건지 좀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 묵주 어떤 게 선생님 설명하세요. 마이크 대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제가 이 사람한테 준 것이고 그게 하얀 거 예. 또 까만 게 제가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저 빨간 건 뭡니까? 빨간 거는 그 뒤에 그래가지고 저 민양수기에 그 하얀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까만 거하고 교환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얀 것이 자꾸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묵주신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떨어져요. 저 철사가 그 떨어지면 또 실로 이렇게 묶고 했는데 너무 이제 잘못하면 이게 그냥 바라바라가 될 줄 알고 어떤 그 걱정했는데 어떤 스님이 이거 빨간 걸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또 따로. 그래가지고 이걸로 쓰라고 하니까 이 민양수기가 준 거는 애끼고 이거는 가만히 그냥 들고 있기만 하고 실제로는 빨간 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민양 선생님 이제 진짜 안 나오시려면 억지로 일로 오셨지만은 그 민양주 선생님 아까 그 함세홍 신부님 이런 분들이 다 민양주 선생님 너무 그 존경스럽고 이렇게 위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지만은 민 선생님이 13년 동안 이렇게 바깥에서 싸우시고 결국 그 13년 이후에 결혼을 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13년 동안 약혼한 사람을 기다렸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냐라고 물으면은 우리 민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기다린 게 아니고 나는 이철을 빼내는데 감옥에서 빼내는데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두 분의 기록이나 이걸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민양수 선생님은 그 약혼남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 제일동포에 대한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에서도 제일동포 특히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해서 그때는 많이 외면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정면 돌파한 분이 이제 민양수 선생이고 이런데 자 민 선생님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자 약혼했던 사람이 간첩 그것도 북한에 3번이나 갔다 왔다고 그러고 간첩으로 조작됐지만 그때 조작된 걸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이 나의 그 약혼자는 자기 자필로 사인을 해서 내가 다 북한 갔다 왔습니다. 어쩌고 간첩질 했습니다. 이렇게 다 조작된 거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같이 둘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걸 보고 보통 사람은 이제 손절을 오히려 했을 텐데 손절은 그냥 끝까지 이철은 무고하다. 이철은 그렇지 않다. 라고 믿으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믿음이 가잖아요. 보시다시피 믿음이 가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갔어요? 제가 조사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가는 줄도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이라고 그러고 머리를 쳐박고 새로 갔는데 어딘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서 계단으로 들어가는데 양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거 뭐 두드려 맞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아우 뭐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얼어버리더라고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고통 당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철이가 여기에 다
나한테 북한의 우월성이라든지 김일성 우월성이라든지 모든 걸 이야기 다 했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몇 번 갔다 오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근데 내가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이 그러면은 정 우리말을 못 믿으면은 직접 쓰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씨를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 글씨라, 근데 내가 뭐 북한 우월성이라든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거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걸 하나 가지고 아니라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빨리 이거 줘서 이대로 이철씨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빨리 나와서 결혼식도 올려야 될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달래가면서 나한테도 그 아닌 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그렇게 그랬더니 별거 아니니까 쓰고, 이철씨도 이대로 쓰고 나가서 둘이 결혼식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이 말만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면 아닌데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완전 꽂혔어요. 이것들이 완전 거짓말 한다 하는 걸 그때서야 제가 느낀 거예요. 우울성이를 모시고 둘이 대화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거짓말 한다 하는 걸 느끼고, 그때 마치 서울대 교수님이 저희들 가기 전에 자살했다고 하면서 중앙정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2010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고도 미리 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래서 끌려가는 것 같다 생각하고, 비명소리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분명히 나하고 대화 안 했는 것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 하는 분명히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대로 당했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나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게 진감인가? 예심을 하셨네요. 정말인가? 어쩐가 진짜 이상하다.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분명히 아니다 하는 걸 저는 그때 그걸 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심 때는 아니라 하는 것도 이해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증거가 뭐 백화점에서 시계 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나왔어요. 친구들 증거고 같이 있었다, 북한 갔다고 그게 친구들 같이 있었던 증거 사진 뭐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연이 되고 있었지만은 저도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있으면서.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한 솥에 밥을 먹는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심이 되고 마음이 기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양수 광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심의 사형이니까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데 떠난다는 하니까 어느 가수님이 노래 작사 작곡하시는 분이 있죠.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노래 있죠? 네. 김지평 작곡가. 그분이 서울구치소 간수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밤중에 와가지고 민양숙이가 내일 아침에 광주로 이강간다. 그때 장영달 의원이나 뭐 소광태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강 가는 모양인데 가기 전에 난 저 면회를 시켜주려고 했대요. 그분이 그거 참 착한 분이에요. 근데 보안과장이 내가 저 황돈이라는 분인데 그 1100 이상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한테 살아생전에 인슐린은 사용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하니까 살아생전에 한 번 얼굴 보게 해주자 했더니 환경보안과장이 이철이 쪽 나쁜 빨갱이 그 짐볼 먹고 짐볼 한 달 먹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안 됐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못 만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데 하나 기념될 만한 것을 하나 내놔라 내가 민jan숙이한테 전해주마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까만 목줄을 이거라도 전해주세요 하고 일반 동행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갖다 주고 나서 또 민jan숙이가 가지고 있던 걸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묵주가 교환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애들이 좀 이만할 때 좀 목에 걸고 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엄마한테 혼나고 이거는 중요한 묵주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하면서 혼나기도 했는데 서울구치소 서대문 구청장님이 문석진 구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분이 우리한테 전시실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때 기념으로 전시해놨습니다. 문석진 기자님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연을 들을 얘기도 많긴 하지만 그때 13년 동안 싸워서 어쨌든 이겨서 이제 구출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13년 동안 싸워서 구출했던 보람이 있습니까? 그동안 결혼 생활에? 보람이 없습니다. 바람 없어요. 두 분이 너무나 그 동지적인 관계로서 인코 부부 쉽게 말하면 이런 삶을 살고 계시고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 준비한 게 많은데 뭐 그냥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민양수 선생님이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86년에 지금은 작고하신 박영수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인데 내 약혼자 이철을 내놓아라 라고 이제 이철 선생을 구원한 활동하던 그 사진인데 굉장히 강렬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결혼도 하고 이러셨는데 이 기록들은 사실은 자녀들한테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하셨대요, 이철 선생님이. 그래서 두 분은 일본에 가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사시려고 마음을 먹고 한국에서 사회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조국에 쏘갔던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일본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풀려나고 했으니까 구원에 하셨던 분들한테 가족들 인사해야 되니까 일본에 갔다가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정보부하고 이런 데서 당국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걱정 문제 안 됩니다.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두 분이 나갔는데 여권을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닌 유배 생활을 일본에서 쭉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철 선생님은 전기공사 이런 난리 하시고 민양수 선생님은 김치공장 또 아이들 보육원의 주방일 이런 것 등등 하시면서 이렇게 쭉 생활을 어렵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철 선생님이 그 힘든 그 일을 하시는 와중에서도 전철관에서 옮겨가며 기록을 이 대학 노트에다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게 7건이나 됐는데 원래는 책을 내실 생각이 아니었다가 이제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저 책 내시고 나서 아이들은 그렇게 읽어 봤답니까? 봤으면 반응이 어때요? 마지막 그걸 질문 드릴게요. 네. 저의 딸은 이거 페이지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나서 혼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울고 책 끝날 때까지 뭐 계속 울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밑에 아들은 너도 읽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아버지의 그런 아픈 그 기억은 도저히 내가 못 읽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읽을 수 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나는 읽겠다 라고 하면서 안 읽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들이든 밑에 아들이든 위에 딸이든 저 보육소 제가 자전거에 싣고 이제 보육소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할 때 좀 이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했고 엄마가 어떻게 고생했고 그리고 자전거에 태우고 가면서 자 지금부터 꽃잎처럼 노래한다 시작하면 꽃잎처럼 나무에 가고 이렇게 노래 잘해요. 뜬덩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했는가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잊게 될 겁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저 사진이 이제 2018년도에 12월 달에 민주주의자 김건태상 제2회였거든요. 2회에 제1동포 양심수들이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저기 이철 선생님이 김건태 선생님 흉상, 그 다음에 김원중 선생님이 꽃다발하고 우리 민영 선생님이 이렇게 세 분이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국가보다도 그야말로 동료 시민들이 주는 상에 대해서 그동안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사카에서 저렇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철 선생님하고 악수한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동시대보다 조금 후배지만은 아픈 시대를 이렇게 잘 살아오셨고 그 두 분도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 덕분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화환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오늘 모임을 개최해서 우리 이기현 대표님 그리고 김효순 대기자님께서 꽃다발 준비하셨습니다. 대표로 많은 분들이 화환도 보내주셨지만 김효순 대표로 꽃다발 준비하셨겠습니다. 이전 대표입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어주시면 단순한 사람도 있으니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봐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인사를 우리 김효수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기 4.19 국의 혁신제 운동하던 김영옥 선배님 대답되고 제 대학으로 따지면 또 직계 선배인 이구영 선배도 계시는데 마이크가 돌아갈 새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반가운 사람, 반가운 친구 어떻게 다 전화했다가 왜 오늘 안 볼래?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위 번개라는 걸 하잖아요. 오늘 출판 기념회가 그야말로 번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 나온 지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 나서 갖고서 착착 앞과 맞아 돌아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출판사 서예문집에서 오늘 책 판다고 이제 들고 와서 갔는데 책이 완판됐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런 출판에 다녀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 시간 정도 되게 파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참 독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저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임진택 명창. 저분 여기 나온 거는 여기 지금 이철이 양반이 찍어서 당신이 좀 꼭 해달라. 이렇게 하고 옛날에 88년 결혼식 할 때 그때 묻어냈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아주 흔쾌히 나오셨고. 근데 저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명창을 불렀는데 이건 그냥 땡전 한 푼도 안 주지도 않고 하면 어떡하나. 근데 근데 어쨌든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나도 좀 묻기도 좀 그런데
그거 어떡할 거냐 했더니 에이 그거야 내가 뭐 기꺼이 하는 건데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호경 PD 이호경 들어가시면 끝까지 계신다고 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이인양 선생님한테 조금 약간의 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분이 저희 그러니까 한 20일 전인가 그때 처음 나설 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자기를 마이크 잡는데 나오라 그러면 자기는 아예 비행기를 안 타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아까 그 초기에 한 5분 정도 그게 영상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2021년이죠. 그 영상 나온 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일단 인터뷰하면서 이게 참 기분 참 보람보다고 생각한 게 보통은 이제 질문하게 되면은 좀 술술 좀 털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문하는 일도 아닌데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랐던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저분이 같이 구속됐다가 처음에 한 6년인가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기 약혼자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고 본인도 수감돼 있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견뎠냐 그랬더니 우리 미영 선생님 말씀이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정말 그거를 기억 안 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정말 아마 그거는 몸이 그 뇌가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려웠던 거를 뇌 속에서 다 자동 삭제한 건데 컴퓨터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서 모처럼 나오셔서 정말 술술 말씀하셔 그래서 좀 풀리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김동재 여기 잠깐 아까 자료에 나오던데 지금 그 당시에 여기 민주운동 하다가 구속된 분들 이게 많잖아요. 또 수시로 나가신 분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일동부 이 사람들은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었어요. 그 중간 가서 빠르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여튼 끝까지 남아서 견디고 그래서 저분이 1980년대 중반일 것 같은데 서울대 관악캠퍼스 가서 거기는 대학생들한테 훈계를 한 모양이에요. 야 지금 제일동부 유학생들 여기 조국을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 당신들 알고 있어요? 하고서 막 고통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대. 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세요. 아직까지 물론 제일동포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꺼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무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동포로 있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130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일소리는 또 80명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40명 가까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반수 정도는 아직까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감옥살이 했는 사람을 찾아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심을 하기 싫다 하더라도 찾아내가지고 제발 사회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설득해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이 벌써 한 30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부인한테 옛날에 감옥살이 했다는 이 얘기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그런 감옥살이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뭐 30년 전에 잊어버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또 그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이제 겨우겨우 잊어버렸는데 왜 이제 다시 상처를 긁어가지고 또 피 나오게 만드냐. 이제 겨우 잊었는데 다시 그것을 왜 재롱하냐 하면서 못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돕고 이거 재심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남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이 재심 무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오늘 그 진실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재심 결정 났답니다. 예, 이상희 변호사가 전해줬는데요. 진실규명 결정이 처음 나왔다고요. 3건이. 4건이 났답니다. 처음으로. 네, 4건이 오늘 지금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는 이천생님 질문하셨는데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허경 선생님 해주시고요. 손님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노래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자, 옆에 계신 분 손들 좀 잡아주시고요. 예,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당장 계시죠.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단체